어느 외딴 시골 마을, 밤이 되면 기이한 소문이 돌곤 했다. 마을 한복판에 위치한 낡은 저택에서 밤마다 울려 퍼지는 정체불명의 소리 때문이었다. 주민들은 그 소리가 마치 누군가의 울음소리처럼 들린다고 했다. 그러나 아무도 그 소리의 근원을 밝히려고 하지 않았다. 그저 오래된 저택의 깃든 불길한 기운 때문이라고만 여겼다. 저택은 몇십 년 전 갑작스러운 화재로 가족 전원이 사망한 불행한 역사를 가지고 있었다. 그 후로 그곳은 텅 비어 방치되었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곳을 둘러싼 공포는 점점 더 증폭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저택 근처를 지나가는 것만으로도 불안함을 느꼈다. 누구도 그곳에 들어가고 싶어 하지 않았다. 하지만 호기심 많은 대학생 윤호는 이 소문을 듣고 저택을 조사해보려고 결심했다. 윤호는 그저 도시에서 공부하던 평범한 학생이었지만 항상 미스터리한 일에 끌리는 경향이 있었다. 그래서 그는 친구인 지훈과 함께 그 저택을 방문하기로 했다. 어느 쌀쌀한 가을밤, 윤호와 지훈은 저택에 도착했다. 달빛 아래에서 저택은 더더욱 으스스해 보였다. 나무는 바람에 흩날리며 마치 속삭이는 듯한 소리를 냈다. 두 사람은 손전등을 켠 채 조심스럽게 저택으로 들어갔다. 처음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는 것 같았다. 먼지 쌓인 가구들과 찢어진 커튼, 그리고 곳곳에 널브러진 폐품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두 사람은 누군가 그들을 지켜보고 있다는 묘한 느낌을 받기 시작했다. 손전등 불빛이 비출 때마다 어딘가에서 반짝이는 눈동자가 목격되었고, 발자국 소리가 들리기도 했다. 윤호는 무언가를 발견하겠다는 일념으로 2층으로 올라갔다. 그곳에는 더 많은 방이 있었고, 유독 한 방에서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다. 방 안에는 낡은 피아노가 있었고,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 방치되어 있었다. 그런데 방 안에 들어서자마자 피아노에서 갑자기 음이 울리기 시작했다. 두 사람은 깜짝 놀랐지만 피아노를 가까이서 살펴보니 아무도 건반을 누르지 않았던 것이다. 그 순간 방 안의 공기가 급격히 차가워졌다. 윤호와 지우는 그제서야 자신들이 큰 실수를 했음을 깨달았다. 불가사의한 힘이 그들을 뒤쫓기 시작했고, 그들은 두려움에 빠져 달아났다. 그러나 저택을 빠져나오는 것은 생각만큼 쉽지 않았다. 길고 긴 복도를 지나고 낡은 계단을 내려가다가 발을 헛디뎌 넘어진 윤호는 등에 차가운 뭔가가 만져지는 것을 느꼈다. 한밤중의 어둠 속에서 그들은 광고 포스터 같은 것에 쓰인 문구를 찾아냈다. 그것은 그 저택과 관련된 과거 사건을 다룬 신문 기사였다. 불이 난 저택에서 탈출한 유일한 생존자가 있었지만 그도 얼마 되지 않아 실종되었다는 내용이었다. 그 생존자가 이 저택에 억류된 영혼일지도 모른다고 윤호는 직감했다. 결국 두 사람은 간신히 저택을 빠져나오는데 성공했다. 그 후로 두 번 다시 그곳에 가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하지만 저택을 떠날 때마다 등 뒤에서 아직도 누군가가 따라오는 것 같은 느낌은 지울 수가 없었다. 마을 사람들은 두려움 속에 다시금 저택에 대한 소문을 퍼뜨렸다. 저택은 여전히 불길한 기운을 내뿜으며 그곳에 남아 있었다. 그리고 누군가가 또다시 그곳을 방문하지 않도록 경고하는 듯 밤이 되면 여전히 그 기이한 소음이 울려 퍼졌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여름밤, 나는 친구들과 함께 캠핑을 떠났다. 한적한 산속 깊은 곳, 휴대전화, 신호조차 잡히지 않는 그곳은 평소 도시의 번잡함을 벗어나 자연과 함께하는 시간을 보내기에 최적의 장소였다. 우리는 텐트를 설치하고 모닥불을 피우며 밤하늘의 별을 감상했다. 그러던 중 친구 중 한 명이 한국 인터넷에서 본 공포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다. 그 이야기는 오래된 폐가에 관한 것이었다. 서울 근교의 한적한 시골 마을에 위치한 그 집은 언젠가부터 버려져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공포의 장소가 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아무도 그 집에 가까이 가려 하지 않았고, 지나치기만 해도 등골이 오싹해지는 기분이라고 했다. 그 집은 유리창이 깨져 있었고 잡초가 무성히 자라 있었으며 마치 누군가 갑작스럽게 떠난 듯 곳곳에 허름한 가구들이 남아 있었다.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로는 그 집에는 한 가족이 살았다고 한다. 그런데 어느 날 가장이 갑작스레 사망하고 그 이후로 가족은 차례차례 불운을 맞이했다고 한다. 결국 남은 가족들도 그 집을 떠나게 되었고, 집은 점차 사람들에게 잊혀져 갔다고 한다. 마을에서 몇몇 용기 있는 젊은이들이 그 집에 들어갔다가 밤새 이상한 소리를 듣고 도망쳐 나왔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그들이 집 내부에서 들었다는 소리는 여자의 흐느끼는 소리였다고 했다. 시간이 흘러 그 집은 공포를 즐기는 사람들의 도전 장소가 되었다. 몇몇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그 집에 들어가 사진을 찍어 오거나 밤을 새고 나오라는 일명 공포 챌린지가 유행하기도 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도전조차 하지 않았지만 간혹 용기 있는 사람들 혹은 그저 재미 삼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은 집에 들어가면 이상한 소리를 듣는다거나 갑자기 온몸이 싸늘해지는 경험을 하고 돌아왔다. 그곳에 다녀온 사람들 중 일부는 한동안 악몽에 시달리기도 했다고 한다. 이야기가 한창 물이 익어갈 때쯤 나와 친구들은 괜스레 주위를 둘러보았다. 산속의 정적이 더해져 괜히 우리가 지금 있는 이곳이 그 집처럼 느껴졌다. 친구들 중 한 명이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했다. 우리가 그 집에 가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그러나 그 순간 주변 숲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모두가 동시에 그 방향을 바라보았지만 어둠 속에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우리는 기분 탓일 거라고 서로 안심시키며 모닥불 가까이 더 다가앉았다. 하지만 그때였다. 다시금 바스락거리는 소리와 함께였던 형체가 나무 사이로 스쳐 지나가는 것이 보였다. 모두가 놀라 얼어붙었다. 바람이겠지?
한 친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러나 그 말을 끝으로 소리가 끊기지 않았다. 우리의 시야에서는 보이지 않았지만 분명 그 집 이야기를 하던 순간 이후로 이상한 일이 벌어진 것이다. 결국 우리는 부랴부랴 텐트와 짐을 정리하고 차로 뛰어갔다. 산을 내려오는 내내 차 안에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모두가 조용히 말없이 서로의 얼굴만을 쳐다보았다. 다음날 아침 우리는 밤사이에 일이 단순한 착각이었기를 바랐다. 하지만 몇 주간 계속된 악몽은 우리를 괴롭혔다. 꿈속에서 우리는 그 집에 다시 가 있었고 여자의 흐느끼는 소리가 점점 더 또렷하게 들려왔다. 그 이후로 우리는 그 이야기를 다시 꺼내지 않기로 했다. 특히나 한적한 곳에서의 캠핑은 2번 다시 가지 않기로 마음에 굳게 다짐했다. 이후 언젠가 그 폐가를 근처로 이사간 사람으로부터 새로운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최근 그 집 주변에서 이상한 불빛이 목격되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정작 그곳에 가본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다. 시간이 더 흐른 후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그 집이 마침내 철거되었다는 소식이 올라왔다. 흉흉한 소문과 이야기들, 그리고 그 집에서 발생했던 모든 불운이 이제는 사라졌을까 싶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하다. 밤이 깊어지고 등골이 시릴 때쯤에는 그 여자의 흐느끼는 소리가 아직도 어딘가에서 들려오는 듯한 느낌이 든다는 점이다. 그리고 그런 순간이 닥치면 사람들은 그 집 이야기를 떠올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무언가 설명할 수 없는 공포가 다시금 우리 곁을 맴돌 것만 같다. 세 번째 이야기. 서울 외곽의 어느 오래된 아파트. 단지에 가족과 함께 이사 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유진은 항상 아파트 구석 어느 한 곳에서 묘한 느낌을 받곤 했다. 그 아파트는 30년도 더 지난 낡은 건물로 다들 귀신이 나온다는 소문을 떠올리곤 했다. 유진의 가족은 그런 소문을 전혀 믿지 않았고 그저 저렴한 임대료에 만족하며 이사를 결정했다. 입주 첫날부터 유진은 밤마다 이상한 소리를 듣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위층에서 나는 물건 떨어지는 소리라고 생각했지만 점점 소리가 가까워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 소리는 매일 밤 2시가 되면 복도 끝에서 시작되어 복도를 따라 방 안까지 이어졌다가 먼 곳으로 사라졌다. 차츰 소리에 혼자 예민했던 유진은 가족들에게 이야기했지만 부모님은 그저 오래된 건물에서 나는 소음일 뿐이라며 무시했다. 며칠 후 유진은 지하 주차장에서 우연히 이웃 주민을 만났다. 그 주민은 무언가 아는 듯한 얼굴로 유진에게 혹시 이상한 일 같은 거 겪지 않았어요? 라고 물었다. 그 말이 마음에 걸린 유진은 자리에 서서 그 주민의 이야기를 들었다. 주민의 말에 따르면 이 아파트에선 오래전부터 불길한 사건이 빈발했다고 했다. 위층 어딘가에서는 한 소녀가 실종된 후로 아무도 그 소녀를 본 적이 없다는 것이다. 유진은 그 이야기를 듣고 집으로 돌아왔지만 그날 밤도 여전히 소리는 계속됐다. 꼬리를 물듯 샤워실 위쪽 천장에서 벽을 긁는 소리부터 TV 뒤편에서 나는 사각거리는 소리까지 모든 것이 이상하게 얽혀 있었다. 유진은 점점 불안해졌다. 더구나 어두운 복도에서 발자국 소리마저 늘어가는 듯했다. 결국 어느 날 밤 유진은 그 소리의 근원지를 찾기로 결심했다. 조용히 방 밖으로 나가 손전등을 들고 소리가 시작되는 복도 끝으로 향했다. 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뚜렷하게 들려왔다. 복도의 끝에는 오래된 창고로 이어지는 문이 있었고 그 문은 오래된 자물쇠로 잠겨 있었다. 이상한 느낌에 이끌린 유진은 용기를 내어 자물쇠를 우연히 손쉽게 풀고 문을 열었다. 창고 안은 오래된 물건들로 가득 찬 채 어둡고 눅눅했다. 그때 먼 곳에서부터 한 아이가 앉아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손전등을 비추자 먼지 쌓인 구석에는 낡고 오래된 인형이 놓여 있었다. 인형의 얼굴은 이상하게도 살아있는 듯 생생해 보였다. 그 순간 유진은 차갑고 알 수 없는 공포에 휩싸였다. 갑자기 인형이 떨어지면서 동시에 등 뒤에서 왜 여기까지 왔니? 라는 낮고 고요한 목소리가 들렸다. 유진은 두려움에 휩싸여 뒤도 돌아보지 않고 있는 힘껏 달렸다. 결과적으로 그 후로 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지만 창고에 다녀온 다음부터는 오히려 몽환적인 악몽이 매일 밤 유진을 괴롭혔다. 마침내 유진과 그의 가족은 아파트에서 떠나는 결정을 내렸다. 그 소리는 더 이상 듣지 못했지만 유진의 꿈속에서는 여전히 그 소녀가 나타나 도움을 청하곤 했다. 떠나는 날 유진은 아파트 입구에서 다시 만난 이웃 주민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했고 주민은 그저 이해한다는 듯 미소 지었다. 다들 그렇게 떠나죠. 아마 그 소녀의 영혼도 언젠가 나갈 수 있겠지요. 그리고 이사를 나간 후 유진의 가족은 그 모든 것이 단지 오래된 아파트의 공포스러운 소문 중 하나일 뿐이라고 믿고 싶었다. 하지만 유진은 가끔씩 그 묘한 느낌과 꿈을 떠올리며 그 아파트의 창고에 남겨진 비밀이 영원히 묻혀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곤 했다.